건데 지금 신축하게 될 주택담보로 좀 바꿔줄 생각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 예, 금융위에서 금융위에서. 아 그래요? 뭐 하여튼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을 이 마이크를 공급자 펴고 얘기해. 네, 마이크 켜고 네, 된 겁니다. 네. 예, 예. 근데 그 이주비 대출 부분에 있어서 실제적인 어떤 애로를 풀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이 뭐가 있는지 한번 네. 찾아보도록 어쨌든 그 하겠습니다. 방법을 포함해서 요거는 개선 방안을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뒤에 안경 쓰신 남자분, 예. 마지막까지 최후로 최선을 다하고 계셔서. 안녕하십니까. 아 이거 청약 받기도 더 힘드네요. 네, 물론이죠. 예. 140대입니다. 네, 저희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하남시 지회장이면서 세계공인중개사 대표 김유준입니다. 저도 한 23년간 지금 개업공인자로서 고객들과 많은 접하면서 이제 얘기를 많이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많은 다양한 얘기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프레임인 것 같습니다. 다주택자 프레임, 1주택자의 고가 주택의 프레임인데 지금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항상 고민한 거는 청년들이 지금 이사 갈 데가 없습니다. 전세 갈 데도 없고 월세도 없습니다. 과밀억제권역 같은 경우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아이 같은 경우 서울에 가니 싱크대 옆에 변기가 있는데도 1,060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다세대나 도시형 생활주택, 오피스텔 갖고 있는 민간 임대 사업자들한테 다주택자라는 프레임이 쓰이다 보니까 오히려 이런 임대 사업 자체가 안 좋은 영향이 나타나는 거고, 뭐 대통령님께서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홍콩 같은 경우 2평짜리에다가 2층 침대로 짓는 경우, 2층 침대로 해갖고 다른 가구가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서울에도 그런 영향이 나타나고 있답니다. 따라서 저는 비주택에 대한 부분에서는 꼭 제가 보기에는 다주택자는 프레임을 갖다가 좀 풀었으면 좋지 않을까. 그러면 지금 청년들이 아파트 살 수도 있지만 그 시간적 버릴 수 있는 기간을 갖다가 주거 환경이 좋지 않을까라는 걸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종합부동산세하고 재산세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종합부동산세가 어쨌든 부유세에 관련된 건데요. 부유세의 개념이 어떤 프레임이 쓰이다 보니까 오히려 어떤 고가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마치 무슨 악마화되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게 아니라 차라리 종부세를 폐지하고 재산세를 갖다가 금액대별로 해서 세분화시키고 간소화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국민들은 네. 세금을 낼 때 내가 낼 금액이 얼마인지를 확실하게 인지하고 있어야지 내가 떠날지 말지를 고민할 수 있는데 너무 세금 자체가 복잡하고 하다 보니까 가늠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지회장이지만은 말씀드린 거는 저희 공인중개사가 지금 현재 요즘 부동산 가격 급등에 의해서 많은 어떤 일탈행위나 이런 부분 가격 단합에 의해서 안 좋은 얘기도 듣기도 하고 하는데 실 일선에 있는 공인중개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에 8월 28일 날 저희 공인중개사 협회가 법정단체가 됩니다. 저희한테 이 의무 가입제도하고 지도산소권을 갖다가 주시면은 저희 공인중개사들끼리도 약간 주제에서 조정 기능이 있지 않을까 벗어나서. 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우리 박선영 선생 한번 뭐 준비를 많이 해오신 것 같은데 중복되는 건 빼고 요약해서 요 맨 앞에 네, 맨 앞줄에 계십니다. 손을 드시다가 너무 힘들어서 포기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네, 안녕하세요. 동국대학교 경제학과 박선영입니다. 네. 공급은 시차가 있고 세제를 기다리다 보니까 그간 이제 금융 규제가 부동산 시장을 하드 캐리해 온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국민 건의 사항에서도 사실 금융 규제 완화에 대한 내용이 가장 많았던 것 같은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신중히 접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두 가지 측면인데요. 이제 공급이 제한된 상태에서 실수요자에 대한 금융 공급 확대는 필연적으로 가격 상승으로 야기됩니다. 이는 런던 사례에서 실증적으로 당연하겠죠. 증명이 되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진짜 지켜줘야 할 주거 안정의 정책 대상이 누구인지 함께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DSR 한도 40%가 6억을 넘는 연봉 1억이나 부부 합산 소득이 1억이 넘는 분들이 뭐 8, 9억짜리 아파트 사실 때 고민 충분히 이해합니다. 근데
8억짜리 아파트, 전국 아파트에서 상위 20%입니다. 그런데 주거실태 조사에 따르면 이 최저 주거 기준 미달 청년 가구 비율이 8.2%입니다. 이 청년 가구 100가구 중 8가구가 이 최저 주거 기준 미달에서 살고 있습니다. 또한 이 오피스텔을 제외한 예를 들어 고시원, 판잣집, 비닐하우스에 거주하는 청년 가구 비중이 5.3%에 이릅니다. 그러면 우리가 금융 지원의 정책 순위라는 것을 이 통계 속의 청년들에게 먼저 가 닿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말씀은 이제 부동산 시장 정책보다는 주거 복지, 청년 주거 복지 정책에 가까운 말씀이신데 저희 잘 챙겨 볼게요. 네, 감사드립니다. 네, 시간 관계상 오늘 발언 네, 오른쪽에 사실- 중간에 계신 안경 쓰신 남자분을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정말 마지막이죠. 왼쪽은 했는데 오른쪽 안 했다 그럴 것 같아가지고. 발언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서 오종현입니다. 조세재정연구원 연구원이세요? 예, 그렇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지금까지 저는 이제 세제 관련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아까 이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준점을 잡고 어떤 부분은 내리고 어떤 부분은 올리고 이런 부분들의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타당하다고 생각이 들고 그런 방향으로 나가는 게 좀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먼저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이제 패널들 말씀하신 것들 중에서 그 중에 뭐 어떤 거 좋은 아이디어다라고 하셔가지고 이렇게 적는 모습들을 보여가지고 제가 그런 부분들을 조금만 좀 말씀을 드리면 한 가지는 그 보유세를 양도세에서 감액하자 그런 제안을 해주신 분이 계시거든요. 근데 뭐 그게 없는 제도는 아닙니다. 다른 나라에서 있는 제도이기도 하고. 근데 뭐 필요 경비 성격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어느 정도 이제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좀 그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 게 가령 이제 혜택을 보는 사람들이 어쨌든 양도세에서 이게 감액을 한다라는 거는 양도 차익이 많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리고 보유세를 감액한다는 얘기는 보유세가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보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타겟팅하는 그런 사람들이 다 혜택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과세 형평성이 좀 안 좋아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1세대 1주택 비과세 양도세에서 그 12억 이하에서는 뭐 비과세 혜택을 받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뭐 그 이상에 대해서 뭐 조금씩 과세를 하는 건데 그걸 이제 횟수를 제한하자 아니면 금액을 제한하자 이렇게 했을 때 물론 이제 보통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투기 목적을 좀 막는다라는 목적이 있겠지만 우리가 이 제도를 둔 이유가 거주 이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 둔 제도거든요. 근데 어쨌든 대저수의 사람들은 거주 이전에 이 제도가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기 목적으로 이거를 제한하다 보면 오히려 선량한 사람들이 좀 피해를 볼 수도 있겠다라는 부분이 있어서 약간 균형 있게 좀 접근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그 초고가 주택에 대해서 과세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과세 형평성 차원에서 좀 그 수준을 높여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좀 하시면서 좀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대안에 대해서는 그렇게 얘기는 많이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초고가 1주택이나 뭐 거주형 주택에 대해서 과세를 강화하는 방안이 사실 거기에서 이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는 부분이 그 장기 보유에 대한 공제이거든요. 그 장기 보유에 대한 공제를 어떻게 가져가느냐가 좀 중요할 것 같고 제 생각에는 그 부분은 좀 한도를 줘서 주는 게 맞다. 만약에 이제 양도세 같은 경우에는 장기 보유 특별 공제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최대 이제 10년 이상 거주하게 되면 그 80%까지 이제 공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러프하게 계산을 해서 양도 차익이 50억 원이 났다라고 하면 40억 원은 과세를 안 하고 나머지 10억 원에 대해서만 이제 과세를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세 형평성에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한도를 주게 되면 그러면 그런 과세 형평성은 좀 이제 완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이게 종부세에도 사실은 이 장기 보유에 대한 공제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도 사실은 최대 이제 고령자 공제까지 합하면 80%까지 되는데 거기에도 이제 한도를 주게 되면 이거는 세액공제입니다. 세액공제인데 거기에다 한도를 주게 되면 어느 정도 그런 부분들을 좀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뭐 조세 정책이라고 하는 게 뭐 기법이 워낙 다양하고 이 변동 요소가 워낙 뭐 얼마든지 만들어 넣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설계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그러지 사실은 통제 필요 요소만 정확하게 확인이 되면 그걸 뭐 제도로 만들어 놓는 건 어려움은 없죠. 네. 그거 꼭 해야 되겠다는 사람 한 번만 더 합시다. 네. 제일 먼저 드신 분 마지막으로 하고 진짜 끝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네. 딸들이 집 때문에 힘들면 안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저도 이렇게 부유하진 않아서 근데 그 고민 끝에 내온 정책 제안을 딸들이 몇 살인데요? 지금 고3이랑 중1입니다. 네. 인터넷에 올렸고 그래서 이제 뽑힌 29명 중에 한 명입니다. 되게 어렵지 않습니까? 부동산 정책이. 근데 그게 가만히 보니까 사람을 다 대상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말씀하시는 투기 수요 억제, 실수요 장려는 되게 좋은데 다 투기 수요자, 실수요자 이렇게 표현이 되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게 제가 볼 땐 마음 같습니다. 집으로 돈 벌려는 마음이 뭐 투기 투자 수요, 집에 살고 싶은 마음이 실수요. 근데 그게 한 사람 마음속에 같이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정책 꼬리표를 사람한테 달면은 수만 4천만 5천만이 다 다른 상황인데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바꿔본 생각이 집에 꼬리표를 다는 정책입니다. 예를 들면 뭐 101동 202호를 대상으로 하는데 그 집을 3집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3집이라는 정책에 넣게 됩니다. 그러면 그 집을 10억 원에 샀다가 12억에 팔게 되면 그 차액 2억을 특별 그러니까 개인 소유입니다. 계정으로 묶어둡니다. 근데 그 돈을 언제 쓰냐? 내가 다음에 더 좋은 집을 사거나 아이들이 커서 큰 집을 사거나 할 때 주택을 구입하기 위한 용도로만 쓰게 하는 그런 정책입니다. 사실 이렇게 되면은 그 집을 사서는 돈 벌 수가 없다라는 집값 상승이 돈 벌 수가 없다라는 논리가 쓰게 되고 그리고 이것이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더 면밀하게 핀셋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사실 신규 주택을 지을 때 일부 비율을 그 3집으로 삼을 수도 있고 아니면 기존에 갖고 있는 분들이 자기 집을 3집으로 등록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게 되면 사실 오늘 나왔던 많은 문제들 대통령님이 추구하시는 것들도 풀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한번 그 아이디어는 이제 정책 제안에 올렸었고 네. 시간이 없으니까 한번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 말씀 주셨던 것처럼 부동산 토론회.kr 통해서 저희가 의견 받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계신 분들도 온라인으로 시청하고 계신 분들도 부동산 토론회.kr 들어